모습의 국민의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총선 한동훈 때문에 졌어. 한동훈이 내 말 안 들어줬어. 이거 왜 안 받는 겁니까? 수사의 최종 종착지를 본인이라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맞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갤럽 조사를 토대로 봤는데요. 23%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24%를 기록하면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요. 이 1%포인트 오른 것도 소수점 아래 반올림에서 비롯된 거라서 사실상 지난주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돌린 보수층이 영수회담 이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영수회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기조 전환, 국정쇄신이라는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줘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대구 쪽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박영선 총리설,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설,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소위 이제 비선 그룹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 거에 대한 보수 지지층들의 실망감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중도층이나 이제 다른 계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요소였는데, 반면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약간 뜨악하는 뉴스였어요. 대체 무슨 배경에서 이제 이런 인선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는 영수회담을 성사시킨 데 대한 반등을 기대했지만 이 반등할 수 있는 이 여지를 보수층에서 다 깎아먹은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배계하기 무효인 것 같은 네. 느낌. 이게 원래 총선 참패 이후에 이게 쉽게 돌아서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뺄셈 정치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고요. 가령 보수 중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그쵸.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도 있고, 근데 이제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떠넘긴 측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인 보수층,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쪽의 전통적인 보수층들은 박영선 총리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였어요. 약간 되게 뜨악한 반응. 그렇죠. 예. 대통령실의 정상 개통을 타고 나온 이야기가 맞아요. 아니고 또 이제 비선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떤 그 신뢰감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9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납니다. 양측은 참모 3명씩 배석하는 차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수회담을 대하는 양쪽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번 회담에 성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일단 만났다는 것 자체는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합의문 같은 형식의 결과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양측이 서로 만났다는 거 이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접점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은 아예 이런 최상병 특검법이랄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특검이랄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접점이 생길 가능성은 없고, 민생지원금인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이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강 기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네. 이거 왜 안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해봤던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서 그래요. 대통령은 지금 수사의 최종 종착지를 본인이라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특검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위 대통령제를 흔들기 위한 시도이지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는 건데, 사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밝히는 건 불가능해요. 네. 이미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네. 이거 수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이거를 안 받고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략적으로도 안 받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 온 국민의 관심 사안이 됐고, 그리고 네. 이게 다 철수하고 있는데 수색을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봐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책임을 안 졌단 말이에요. 그 책임 있는 사람이. 네.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 얻어낼 수 있는 성과라고 한다면 의료개혁 문제를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 게 뭐 예컨대 지금 해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역할을 좀 부탁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 부분 이걸 수용하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낸다면 사실 양쪽에게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뭔가 지금 사실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적으로 이걸 풀지 못하면 결국 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실마리로 영수회담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국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그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그 최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존재감을 키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차별점을 두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조국 대표 행보가 네. 좀 약간 투정 부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큰형님한테 투정 부리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영수회담 가기 전에 우리 의견도 들어줘라. 군소 야당 대표들 같이 연쇄회담을 하자. 그리고 계속 뭘 요구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결국 총선 때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조국 혁신당이 큰 역할을 했지만 선거가 막상 끝나고 나서 정치를 시작할 때는 이 소수 정당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번에는 양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갤럽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33%,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전 장관이자 5선 의원을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인데요. 총선 여파를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건데 새로운 모습의 국민의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8년 만에 복귀하시는 거예요. 네. 올드 카드라고 해야 되는 네. 좀 뭐랄까 궁색한 카드죠. 그러니까 다들 고사했어요. 결국에는 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새로 와서 뭘 바꾸거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당대표를 뽑느냐, 이제 결국에는 그걸로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2달, 뭐 3달 정도는 이런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네. 전국의 주도권을 다시 여당이 가져오기에는 좀 정치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럼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정도로 내가 볼 때 비대위원장 역할이 그렇죠. 그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는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으로 이제 원내대표 단독 추대가 거의 추대 형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찐명과 찐윤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 강성 원내대표가 부딪히는 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회 운영 21대보다 더 하면 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대표도 이제 선출을 하잖아요. 곧. 어떤 분이 될까요? 쟁쟁한 근데 분들이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아직도 제가 볼 땐 용산이 당대표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실패한 거거든요. 당의 모든 인사에 용산이 다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실은 당도 망가지고 사실은 이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서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 건데 저는 뭐 이철규 원내대표 그리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라면 결국 차기 당대표도 용산이 결정하겠다는 의지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게 항상 그래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래로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국정 기조 쇄신해라. 이게 원래 국민들의 요구인데 아니에요, 이번도. 총선 한동훈 때문에 졌어. 한동훈이 내 말 안 들어줬어. 이게 진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을 더 강하게 접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처방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과연 그러면 총선 이전과 똑같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을 잘 들을 거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반발 세력들이 좀 나올 것이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 8석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석. 192석이라는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8석 이상 나오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먼저 이 방어 전략부터 세운 것 같아요. 5월 3일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19년 만에 단독 후보가 나왔는데요. 친명의 박찬대 의원 무난하게 과반 득표 예상하십니까? 단독 출마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됐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사실은 이게 참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내대표 단독 후보라는 게. 왜냐면 이거는 정말 공정한 투표 행위잖아요.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랬을 때. 근데 왜 굳이 단독 후보여야 하는지. 뭐 이거 참. 사실 이 원내대표 선거라는 건 정치부 기자들도 거의 틀려요. 그럼요. 맞출 수가 없는 선거예요. 왜냐면 이게 의원 대 의원 간의 굉장히 긴밀한 정치력, 소위 물밑에서 서로 이제 이합 집산하면서 우호 세력과 뭐 표 계산을 해가면서 하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는 투표이다 보니까 이거를 단독 출마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당은 친명 체제로 쭉 간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저는 네. 이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될 원내대표조차 이렇게 이제 단독 후보가 나와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꼭 저는 정치 문화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두 분의 업다운 보겠습니다. 유승찬 대표님의 업 어떤 분 골라오셨죠? 뭐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지부진하던 그 실무 협상 이거를 뚫고 의제 없이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취임 2년 만에 이루어진 영수회담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성사시킨 인물로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운은요? 나오는 조국 대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총선 때 있었던 그 아주 강렬한 해일급의 바람이 네네네. 불었잖아요. 조국혁신당 바람이. 그게 사실은 전체 선거판을 끌고 갔다고 해도 막판에 이제 조국의 시간이 왔었던 건데 네. 이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아직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12석이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응징할 때는 힘이 있었는데 네. 아직 조국혁신당이 정당으로서 그런 뭐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의제를 그래서 저희... 조국 대표를 보면 왠지 좀 조급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강경석 기자님의 업앤다운 살펴보겠습니다. 업 어떤 분 골라오셨어요? 저도 간만에 우리 유승찬 대표님과 똑같은 네. 분을 골라왔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재명 대표를 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영수회담의 주도권을 다시 야당으로 갖고 온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좀 빛을 발하지 않았나.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뭐 사실상 이 노련한 정치력을 좀 보여줬다. 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운은 어떤 분 골라오셨어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저는 이철규 의원을 골랐는데 사실 독이 든 성배 같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원내대표를 설사 한다 한들 이게 성공적인 원내대표로 기억되기보다는 약간 정권과 함께 비판받는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에게는 사실 지금 아직은 좋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저는 이철규 의원을 골랐습니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이제 뺄셈 정치의 최전선 가령 정진석 실장은 대 이준석, 이철규 원내대표는 대 한동훈. 네. 이렇게 전면 포진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참 걱정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